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어둑해진 원룸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에 의지해 웹툰을 보고 있었죠. 조용한 밤, 갑자기 낯선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띵동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딱히 저를 찾아올 사람도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서울에 저 혼자 올라와 살고 있고 여기 사는 걸 아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고연 원룸 건물에서 밤늦게 벨이 울릴 일은 상상도 못했죠. 설마 잘못 눌렀겠지 싶기도 했지만 연달아 2번이나 누르는 걸 보니 저를 찾는 게 분명했어요. 누구세요? 총각 안에 있어요? 아, 옆집 아줌마였어요. 202호에 사는. 이사 올 때 잠깐 마주치고 사과 돌릴 때 인사하고 며칠 전 아들 봐달라고 급하게 부탁했던 그 아줌마였죠. 밤 9시가 넘은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잠깐 멈췄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옆집 아줌마가 현관 입구에 서 있었어요. 낮에 볼 때는 편안한 집 옷차림이었는데 지금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조금은 더 신경 쓴 듯한 복장이었고요. 왜요? 오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딱히 일이 있어 찾아온 건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며칠 전에 일도 고맙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술 한 잔 마실까 해서요. 아줌마는 말끝을 살짝 흐리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제 반응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 같은 게 느껴졌죠.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저랑 옆집 남자한테 이 시간에. 순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어요. 이 상황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황했지만 아줌마의 서글서글한 눈매와 애써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한 미소를 보니 차마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외로움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사실 애엄마에다 40대 중반인 옆집 아줌마와 둘이서 밤늦게 술 한 잔이라니 평소 저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어색하고 좀 경계심부터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 기준에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좀 달랐네요. 별거 중이라 누구한테 속 시원히 이야기하기도 힘들었고 아는 사람 만나면 괜히 또 이혼이니 뭐니 복잡한 얘기나 듣게 될까봐 꺼려졌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죠. 차라리 이렇게 생판 모르는, 아니 사실 조금은 알게 된 옆집 아줌마랑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속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달까요. 혼자인 게 지치고 마음속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그때 옆집 아줌마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예상치 못한 술 제안이 어쩐지 강하게 끌렸어요. 평소라면 망설였겠지만 그때는 그랬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줌마에게서 동질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제 나이 30 중반이었어요. 30대 초반. 짧은 연애 기간 끝에 마누라가 임신을 해 결혼하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마누라가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 저는 33, 마누라는 28이었죠. 우리 마누라는 인물이 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소위 말하는 쭉쭉 빵빵 몸매에 얼굴은 귀엽고 섹시하게 생긴 요즘 말로 베이글녀의 정석이었어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한눈에 반했고 그녀에게 무작정 대시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죠. 스펙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한 저를 무진장 무시하더라고요. 그녀의 도도함에 오히려 승부욕이 발동했어요. 그때부터 물량 공세와 끈질긴 구애 작전이 시작됐죠. 그녀가 좋아할 만한 비싼 선물을 사주고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 카페, 여행지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매달린 끝에 겨우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죠. 연애 중에도 그녀는 갑질이 심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아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놓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비위를 맞췄죠. 그러다 결국 피임에 실패했네요. 그녀는 처음에는 중절 수술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이 아이를 통해 그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였죠. 임신 4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아냈고,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이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지옥 같았죠. 아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술을 마시거나 기분이 조금이라도 다운되면 그때마다 이성을 잃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남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이렇게 재미없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등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막상 그렇게 원하던 나이 어리고 외모가 제 이상형인 베이글녀와 결혼을 했지만 행복은커녕 불행만 가득했어요. 더러운 성질머리에 맞춰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서서히 지쳐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까지 임신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죠. 그나마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값 비싼 선물을 안겨주는 것뿐이었어요. 명품 가방, 옷, 신발 등등. 아내는 돈 쓰는 것에 거침이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는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아이 보느라 피곤해서 안 된다.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보기 싫으니 다이어트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또 피임 제대로 못해서 아기 생길까봐 두렵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어요. 결국 아내의 거부로 1년 넘게 부부관계는 소원했죠. 젊은 나이에 성욕이 없을 리 없었지만 아내의 냉담함에 저도 점점 지쳐갔거든요. 어린 아내를 떠받들고 살다 보니 저의 하루 일과는 집과 회사의 반복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내와 아이의 시중을 들었죠.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할 여유도,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었어요. 제 삶의 중심은 오로지 아내와 아이,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살면 아내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소형 국산차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으니 바꿔달라고 했어요. 차종까지 정해왔는데 4천만 원이 넘는 미니 쿠페였죠. 당시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아내는 또다시 자기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짜증을 부렸어요. 다음 날 저녁에는 한바탕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저는 아내의 성질을 알았기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할부로라도 사주자는 마음으로 미니 쿠페 계약을 했죠. 새 차가 생긴 아내는 신이 났어요. 애는 친정에 맡겨두고 허구한 날 차를 끌고 다니며 밖으로만 나돌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난다며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에 하루는 아내 몰래 핸드폰을 봤죠.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잠금 패턴을 풀고 카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듯한 대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저에게는 평소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다정한 말들과 애정 표현들이 그 남자와의 대화에 가득했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언제 볼 거냐? 그의 메시지를 보며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 남자 누구냐고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친구라고,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별 사이 아니라고 잡아댔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이미 대화 내용을 다 본 후였거든요. 끈질기게 추궁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이내 체념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남자야. 덤덤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너무나도 태연했죠. 그 태연함이 더 미칠 노릇이었어요. 숨이 막혔죠. 어떤 사이야? 바람핀 거 맞아? 잠자리 가진 거 맞냐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맞아. 그 순간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이성이 마비되었죠. 그 당당한 모습,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뻔뻔함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분노,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저만 혼자 이 결혼을 위해 애썼다는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겨우 얻은 예쁜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머슴처럼 일하고 아내의 변덕스러운 성질을 다 받아주고 자존심까지 짓밟혀가며 버텼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비참했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가. 당장 가버려. 이혼하자. 감정이 격해져 이혼이라는 말까지 튀어나왔어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기다렸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외침과 눈물,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에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결혼 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미안해. 너무나 낯선 그 말. 제가 그동안 수백 번도 넘게 아내에게 했던 미안하다는 말. 사소한 것 하나에도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늘 조심하며 혹여나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습관처럼 내뱉었던 그 말. 그 흔하디 흔한 미안하다는 말을 저는 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 들켰을 때 그것도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후에야 처음으로 들어야 했던 걸까요? 그녀의 미안하다는 말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죠. 그건 그래. 이제 이혼하자는 말에 대한 동의였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체념 섞인 선언이었죠. 아내의 외도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아이는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내와는 당분간 별거를 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죠. 원룸을 알아봤어요.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었죠. 짐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텅 빈 원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처음 원룸에 이사 오던 날이 생생해요. 낯선 동네, 낯선 건물, 낯선 방. 덩그러니 놓인 짐짝들 사이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어머,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시나 봐요? 문을 열자 서글서글한 인상의 40대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202호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했죠. 얼굴은 평범했지만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어요. 몸매는 조금 통통한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인상이 참 좋았죠. 원룸은 어떻게 생겼지? 구경 한번 해봐도 되나요? 뜻밖의 요청에 조금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세요. 반갑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줬죠. 좁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을 둘러보며 아줌마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요즘 원룸 참 잘 나오네요. 총각, 여기서 혼자 살아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아줌마는 45살이었고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지만 30대 후반에 늦게 얻은 아들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202호는 방이 2개고 거실이 있는 3룸 구조였죠.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저는 막상 원룸에서 지내려니 막막하고 암담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넋 놓고 지냈죠. 이혼이라는 현실,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 그리고 저를 배신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저를 짓눌렀어요.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자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렸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이 혼자 지낸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셨어요. 걱정하실까봐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직접 농사지은 사과를 2박스나 보내오셨죠.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보자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과를 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았죠. 저는 사과를 검은 봉지에 가득 담아 각 층마다 하나씩 돌렸어요. 301호, 302호, 401호. 간단한 메모와 함께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직접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옆집 2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누구세요? 하며 아줌마가 나왔죠. 이사 왔을 때 처음 볼 때는 완전 동네 아줌마 같은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지금 보니 조금 달라 보였어요. 165cm 정도 되어 보이는 큰 키 때문인지 옅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좀 더 세련되어 보이고 화사해 보였죠. 자세히 봐도 이쁘다고 할 얼굴은 아니었지만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이 매력 있는 얼굴이었어요. 특히 눈매가 참 선했죠. 아이고, 총각.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아줌마는 환한 미소로 사과 봉지를 받았죠. 잘 먹을게요, 총각. 원룸에서 혼자 산다니. 저를 총각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굳이 아니라고 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혼자 지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하루는 옆집 아줌마가 급하게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총각, 총각, 안에 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줌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과 걱정이 역력했죠. 아, 총각.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하는데. 아줌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었어요. 3시에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데 혹시 총각이 하원하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 때까지만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아줌마의 다급하고 애원하는 듯한 부탁에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그럴게요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딱히 중요한 약속도 없었고 급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아줌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는 아줌마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위치와 하원 시간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줌마 연락처도 받았죠. 시간이 되어 유치원으로 갔어요. 아줌마 아들은 낯선 저를 보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아줌마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내 잘 따랐어요. 아이를 데리고 아줌마네 집으로 왔죠.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아줬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했고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니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는 잠투정을 시작했고 저는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죠.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였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아줌마, 오셨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대답만 해왔어요. 네. 애 봐주셔서 고마워요, 총각.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아줌마의 안색이 창백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맘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평소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잘 받아주던 아줌마가 왜 이러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봇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친하지도 않은 남자 앞에서 이렇게 서슴없이 눈물을 보이다니. 누가 보면 오해라도 할 만한 상황이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아줌마는 아무 일 아니라면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뒤늦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고 덧붙였지만 아줌마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죠.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괜히 쓸데없는 말을 걸어 아줌마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었어요. 다음 날 점심때쯤 아줌마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아줌마가 김치전이 담긴 접시를 들고 서 있었죠. 어제 일 때문인 듯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총각,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늦게까지 아이도 봐주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주책 없이 눈물까지 흘리고 미안해서 김치전을 좀 만들어 왔어요. 어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줌마에게 무슨 힘든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줌마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물었어요. 네.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도 총각한테 물어볼 게 있었는데요. 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약간 빨갛게 충혈기도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저한테 찾아온다고 어제와는 달리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화장도 한 듯 보였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 드리워진 슬픔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고 아줌마는 김치전 접시를 테이블에 놓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말을 걸어서요. 아줌마는 제 방 이곳저곳을 잠시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 누구 있나요? 아뇨. 저 혼잔데요. 왜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좀 더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줌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들은 어리고 이쁜 여자하고 사귀면 조강지쳐 다 버릴 정도로 정신 못 차리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제 아내가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했죠. 그건 왜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줌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한참을 흐느낀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남편이 7살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서 처자식거리고 이혼하자면서 자기 집만 챙겨 집을 나갔다는 거였어요. 어제 저녁에 아줌마가 그 남자, 그러니까 아줌마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고 했죠.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사정사정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아줌마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은
그 충격과 절망 때문이었던 거죠. 아줌마는 또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말없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진심으로 아줌마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저도 사실 아내가 바람피워서 지금 별거 중이에요. 제 이야기에 아줌마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 총각이 아니었네. 순간 묘한 동질감이 서로를 감쌌어요. 세상에 저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바로 옆집에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죠. 그러니 절 봐서라도 힘내세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치전 하면 또 동동주 아니겠어요?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한잔 할래요? 아줌마는 실컷 울었는지 아니면 제가 자신과 똑같은 처지라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는지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도는 것 같았어요. 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한잔하죠.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실컷 마시고 취해야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를 바꿨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냈고 아줌마가 가져온 김치전을 데웠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 결혼 생활의 힘든 점, 배신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알던 사이냥 정말 편하게 대화가 오갔죠. 술이 들어가니 아줌마의 얼굴은 더욱 갈그스름해졌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며 웃음이 찾아왔어요. 아줌마 얼굴에 다시 웃음이 찾아온 것을 보자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줌마, 방금 웃었어요? 아줌마는 제 말에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음을 멈추려 했죠.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웃으니까 이쁘네요. 제 칭찬에 아줌마는 싫지 않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쁘다고 말하기엔 솔직히 외모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웃을 때 얼굴 가득 커지는 편안함과 선함이 저에게는 이뻐 보였죠. 앞으로 우리 돌싱끼리 도와가면서 잘 지내보죠. 저는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네. 돌싱 선배님. 아줌마는 제 잔에 막걸리를 채워주며 웃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 총각이라고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줌마는 정말 수시로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집에 계시냐며 문자를 보내고 괜찮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건너왔죠. 가끔은 제 방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밥을 차려주기도 하더군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쓸쓸했는데 아줌마와 함께 먹는 식사는 늘 따뜻했어요. 아줌마의 존재는 혼자 사는 원룸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었죠.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대충 때우고 자려고 누웠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응? 이 시간에 누구지? 현관 구멍으로 내다보니 옆집 아줌마였죠. 문을 열어줬어요. 아줌마의 손에는 복분자주 한 병이 들려 있었고 집 안에서 입던 옷과는 달리 조금은 야시시해 보이는 옷으로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늘하늘한 원피스 같은 것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밤늦게 술을 마시러 온다고 생각하니 묘한 분위기를 풍겼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한 듯 했고 눈매는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떨림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 술 한잔 해요. 선배님, 저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상기되어 있었죠. 진작에 오고 싶었지만 아이를 재우고 오느라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한결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함과 외로움도 느껴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복분자주를 따랐어요. 붉은 술잔을 부딪히며 이혼을 자축 아닌 자축을 했죠. 한 잔,
두 잔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혼 과정의 힘든 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다짐. 술이 들어가니 아줌마는 더욱더 솔직해졌고 저 역시 그랬죠. 우리는 정말 오래전부터 서로를 잘 알던 사이인 양. 편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아줌마가 달리 보여서인지 아줌마가 더욱더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죠. 편안하고 선한 인상에 술 기운이 더해지니 조금은 섹시하게까지 느껴졌어요. 살아보니 어리고 예쁜 여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줌마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쉬는 날 방구석에 둘만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상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술에 취한 듯 풀린 눈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배님, 지금은 저랑 단둘이 있는데 같이 있어 보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약간의 애교까지 섞인 말투였어요. 얼굴은 복분자주 색깔처럼 발그스름했고 끼 넘치는 눈웃음을 지었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아줌마는 안 지루하죠.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너무 즐겁고 대화가 잘 돼요. 아줌마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외로움과 기대, 그리고 저를 향한 작은 호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술은 계속 들어갔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죠. 그날 아줌마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3개월 뒤 저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완전한 이혼남이 되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담담했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이혼한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죠. 아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옆집 아줌마. 이제는 옆집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녀 역시 마음이 돌아선 남편과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은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어린 상간녀에게로 완전히 가버렸더군요. 서로에게 맞는 인연이 따로 있는가 봐요. 겉모습은 전 아내의 화려함과 예쁨에 비할 바가 못돼요. 몸매도 통통한 편이고 얼굴도 평범하죠. 하지만 옆집 아줌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억지로 꾸미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죠. 그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주며 챙겨줘요. 제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제가 기운이 없어 보이면 맛있는 것을 해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죠.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줘요. 이제껏 저는 사랑을 주기만 했어요. 어린 아내의 변덕을 맞춰주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위해 했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외면 그리고 배신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옆집 아줌마는 아낌없이 사랑을 줘요. 사랑을 주기만 하다가 받아보니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화려한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친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옆집 아줌마의 따뜻한 미소와 온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길을 잃고 헤매던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것만 같았어요.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며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부디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